네, 모순과 변증의 논리학 법칙, 변증법적 논리학 주요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양질 전환의 법칙. 양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그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그죠?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 이 물질이 물이죠, 물. 물이 얼음,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그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원인 온도죠? 온도와 압력입니다. 온도와 압력. 음. 그래서 물질은 어, 항상 변화하고 있죠. 고체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고체도 그 안에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장에 보면 뭐 페인트로 칠해졌겠죠? 뭐 페인트가 딱딱하죠. 굳으면. 근데 페인트가 조금씩 조금씩 붕괴되고 있어요. 그죠? 돌도 바람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풍화작용이 일어나죠. 다 운동하고 있어요. 모두 운동을 하는데 상태 변화를 하지 않은 운동. 그죠? 고체 자체에서 운동하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적 변화라고 하고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를 같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질적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적 변화가 어느 일정 한도를 돌파하면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질 내부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 그래서 고체, 물의 경우에는 일정 온도에 녹는 점이죠. 녹는 점에서 액체가 됩니다. 또 이 액체가 끓는 점이죠. 비등점이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질적 변화라는 건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 변화다. 그죠? 상태 변화. 고체의 액체하고 물질의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성질 변화다. 그런 이러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양적 변화. 양적 변화가 어느 정도 특정 지점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데 그 양적 변화가 과연 무엇이냐. 물이 얼음, 물, 수증기로 변하는 이러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양적 변화. 외부적인 조건은 뭐예요? 외부적인 양적 변화는 온도와 압력이죠. 이 온도와 압력에 반응하는 내부의 양적 변화는 뭡니까? 물 분자의 응집력과 분산력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웅크러들죠? 웅크러들어.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 압력이 높을수록 또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축소되니까.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지고 또 바깥에서 땡기면 팽창하면 역시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지게 돼. 그래서 내부는 응집력과 분산력이다. 그렇다면 양적 변화의 온도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 그리고 외부고 내부의 응집력과 분산력 중 어떤 양적 변화가 더 중요하냐 하시는데 변리법에서는 내부 조건, 그죠? 내적 모순에 의해서 물질이 상태 변화라는 거죠. 응집력과 분산력이 서로 어때요? 싸워가면서 서로 경쟁, 대립해가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질의 내부 모순, 즉 내부의 양적 변화, 응집력과 분산력이 외부의 온도나 압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적 변화의 예를 보겠습니다. 물을 계속 쪼갤 수 있죠. 물을 쪼갤 수 있어. 한 컵의 물을 한 모금으로 줄일 수 있고, 한 방울로 줄일 수 있겠죠? 과학의 힘을 받아서 물 분자, 그죠? 물 분자로 나눠진다. 분자라는 거는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죠. H2O, 수소 H2.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죠. 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 분자죠. 이걸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나타난다. 즉 물을 만약에 쪼갤 수 있다면 쪼갠다는 건 양적 변화죠. 근데 어느 지점이죠? 물 분자 하나를 원자, 그죠? 원소, 수소 원소, 산소 원소로 쪼개면 양적 변화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물의 성질을 상실한다. 즉, 물을 계속 쪼개는 양적 변화가 어느 극단적인 지점에서는 물의 성질을 상실하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된다. 이 질적 변화가 나타난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원리는 뭡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인위적으로 전기 분해를 하는 거죠. 전기 분해. 그죠? 전기 분해.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이죠. 그 전해질인 물 분자에 작용해서 이거를 산소와 수소로 분해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 이온,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산화 이온, 산소 이온이 돼서 이것들이 각각의 전극에서 수소와 산소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면 물은 첫 번째 질적 변화는 뭐죠? 고체, 액체, 기체로 된 거예요. 물이라는 물 분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질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질적 변화는 뭐죠? 물 분자가 그죠? 물이라는 분자의 성격을 상실해가는 이러한 질적 변화입니다. 분자가 원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물은 이처럼 단순한 상태 변화, 즉 물 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체, 액체, 기체의 변화와 물 분자의 성질을 상실하는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이러한 질적 변화. 두 가지 질적 변화죠. 첫 번째 질적 변화는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 이걸 초래하는 거는 온도와 압력이죠. 내부는 응집력과 분산력이죠. 두 번째 질적 변화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거고, 그것은 전기분해, 전기적 충격입니다. 세 번째 질적 변화는 다시 그 원소, 수소 원소나 산소 원소, 원소를 또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소를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다. 원자는 둥그른 공과 같은 그러한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위 공과 같은 원자 핵을 뺑뺑뺑 도는 전자를 강한 힘으로 분리시키는 것.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를 어떤 거대한 힘으로 이 태양계에서 분리시키는 것. 그와 같은 걸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원자를 쪼개는 것을 바로 핵분열이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핵분열이 되려면 막대한 돌고 있는 전자를 분리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겠죠. 원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량이 아주 막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힘이 주어지면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전자와 원자 핵이 이 분리가 되고 이러한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한답니다. 자연계에서 이렇게 원자가 붕괴되는, 즉 분열되는, 붕괴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핵물질이죠. 우라늄. 반감기라고 그러죠. 반감기. 두 번째는 탄소입니다. 탄소 측정기. 탄소로 연대를 측정하죠. 탄소의 반감기. 탄소량을 측정해서 몇 년이 지난지 몇 년 전의 유물인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이제 연대 측정법인데 우라늄도 역시 그러한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늄이죠. 우라늄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원자 핵 전차.
그래서 이런 우라늄 원자에게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자를 충돌을 시켜서 더 가벼운 원소들로 쪼개진 기립자들로 쪼개진 거. 그래서 이렇게 핵 분열의 과정이 특히 우라늄 핵물질의 경우는 빨리 일어나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천천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 즉 핵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핵이 분열되면 어때요? 원자, 그죠? 원자가 숫자가 줄어들겠죠. 붕괴가 되니까. 그래서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 자, 질량의 법칙만 존재하는 거는 핵이 분열되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상태 변화가 있었더라도 그 물질, 분자를 한다면 그 분자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핵분열이 안 생기는 조건에서 그렇지만 핵분열이 생기게 되면 그 질량 일부를 상실하죠. 붕괴됩니다. 반감기, 탄소 반감기, 우라늄 반감기. 근데 그 질량이 손실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 값과 에너지 값을 합치게 되면 항상 그 물질은 일정하다. 물질은 일정한 질량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질량이 항상 유지되지만 예외적인 상황, 즉 물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질량을 잊어버린 만큼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에너지와 질량을 합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질량의 법칙이 낮은 차원이라면 에너지죠? 에너지의 증가의 법칙 높은 차원. 그래서 이걸 합해서 하나의 원칙. 이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일반적 원칙, 통상적 원칙. 이거 합친 질량 에너지의 증가의 법칙은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예외적인 현상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물 분자와 고체, 액체, 기체, 물 분자와 그것을 쪼갠 수소산소는 다른 물질이죠. 근데 또 수소산소를 쪼갠 원자핵 전자도 다른 물질, 미립자들도 다른 물질. 이처럼 물을 봤을 때 물은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그죠?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전기 분해죠. 그 다음에 또 수소나 산소 원자들을 원자핵과 전자로 또 쪼갤 수가 있죠. 이렇게 질적 변화는 여러 차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향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 소립자를 쪼개는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 또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변화, 물질의 질적 변화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단계의 질적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완전히 규명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질적 변화, 즉 다른 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질적 변화는 단순한 상태 변화, 분자에서 원자가 또 쪼개지는 이렇게 여러 단계의 질적 변화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두 개를 오존이라는데 산소 한 개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산소를 양적 변화 두 개를 뭉쳐놨는데 성질이 완전히 변하죠. 즉, 산소의 양적 변화가 서로 다른 물질, 오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존은 이제 소독, 그죠? 소독, 소독의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대 원자론들은 이미 이러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이끈다는 그런다는 주장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의 원자 혹은 주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고대 원자론자로죠. 그래서 사람이나 돌도 본질적으로 하나의 원자 혹은 주요 원자들의 결합이라는 거. 근데 원자 모든 물질이 하나 혹은 몇 가지 동양에서 뭐 월화수목 토, 토, 그죠? 화목, 불,
물, 화, 수, 목, 나무, 금, 금속, 토, 흙 이렇게 되겠죠? 이런 다섯 가지가 기본 원소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원소 그죠? 원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질은 엄청나게 다양하죠 자연계에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거를 고대 원자들은 결합된 원자의 숫자, 즉 산소 하나와 산소 두 개는 또 다른 물질을 만들죠. 그 다음에 결합 방법 위에서 좌우로 결합하냐, 상하로 결합하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의 경우에는 돌은 아, 금속 아주 딱딱하죠. 금속과 흙이 이, 결합한 상태다. 그래서 금속과 흙이 결합해서 그런 딱딱한 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뼈죠, 뼈. 뼈는 이제 금속과 흙, 그 다음에 사람의 살은 모르겠습니까? 살은 흙과 물, 이런 형식. 이렇게 해서 사람, 다양한, 이 사람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도 이런 여러 원자들의 결합 방법, 즉, 숫자, 그 다음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 결합 방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단순한 양적 변화가 모두 다 질적 변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라륨이 핵폭탄으로 작용을 하면 질적 변화죠. 어느 순간에 우라륨이 핵폭탄으로 전환하려면 우라륨 분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다고 해가지고 우라륨 분자 하나가 조그만 폭발을 그렇게 아니라 핵폭탄이 되려면 일정한 양적 변화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핵물질이 이 폭발성을 지니려면 최소한의 분자량이 필요하고 이걸 임계 질량이라고 한답니다. 임계 질량. 그래서 1kg의 임계 질량. 그래서 우라름 분자가 1kg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 즉 폭발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봅시다. 점이 있죠. 점과 점이 모이면 선분이 되죠. 직선. 직선 두 개가 모이면 자, 직선은 1차원이죠. 1차원. 한 방향으로만 1차원. 직선 두 개가 모이면 평면이 되죠. 평면. 평면이 되면 면적이 되는 거죠. 직선 세 개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공간이 나오죠. 공간. 공간은 부피. 그래서 직선은 길이, 하나의 직선은 길이, 두 개의 직선은 면적, 세 개의 직선은 부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질적 변화를 거치게 되는 거죠. 직선이 하나 아니라 두 개일 때는 길이가 아니라 면적을 만들고, 직선이 세 개일 때는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부피를 만들고, 이런 걸 질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 직선 운동을 한번 봅시다. 직선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죠. 일정한 방향.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라면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 가로가 변화되는 만큼 세로가 얼마나 변화됐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평면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0이죠. 수직은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어떠한 직선이라도 기울기는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 그래서 기울기가 변하는 거는 곡선입니다. 곡선.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 포물선 봤죠? 포물선의 방정식. 그래서 곡선은 2차 방정식, 직선은 1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선 운동도 순간적으로 직선 운동할 때가 있죠. 바가지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꼭지점에서는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 꼭지점. 그래서 자, 동일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면은
세게 밀든 적게 밀든 힘이 세면 움직인 거리가만 다르겠죠? 그렇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이 바꾸려면은 동일한 방향의 힘이 아니라 그죠? 다른 방향의 힘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이르려면 양적 변화의 성격이 달라져야 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을 이 거리 움직인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죠. 뭐 이건데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벡터를 배우지 않습니까? 벡터, 벡터. 벡터는 방향과 힘을 갖는 직선 운동. 그래서 방향 45도의 방향으로 10cm만큼 이런 식으로 30도의 방향으로 5cm만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벡터.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힘만 달라지면 45도를 유지하면서 5cm가 10cm, 20cm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려면 동일한 방향의 운동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운동이 주어져야 돼요. 특히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직선을 방향을 바꾸려면 그죠? 완전히 성격이 다른 힘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나 아, 혹은 집단, 사회 집단이죠. 사회 집단에도 양질 전해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감각이죠. 단순한 다섯 개의 감각, 다섯 개가 합쳤죠. 양적 변화, 양적 축적이죠. 다섯 개의 감각이 결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물체에 대해서 짜고 싱겁고 딱딱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이렇게 되면 그 물체에 대한 감성이 생기죠. 느낌, 감성, 느낌이 생기게 돼요. 이 감성은 감정으로 발전되고 이런 감정과 감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결합해서 다양한 선호, 그죠? 나는 사과가 좋아. 새콤달콤하고 딱딱하고 즙이 있는 이런 사과가 좋아. 오감을 통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장도 나오게 되고, 그죠? 더 나아가서 사상까지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서 양적인 변화가 감각이라는 양적 변화가 감성이나 감정이 되고 감정이라는 양적 변화가 또 다른 경험과 지식이라는 양적 변화와 결합을 해서 주장 되죠. 혹은 논리가 되고 이러한 논리와 논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성이나 사상을 만들어. 자, 어떤 사회도 내부의 사회적 역독성에 따라 본래의 성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될 수 있죠. 이럴 때 생명체나 사회 구성체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양적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양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생명체나 사회 구성체의 성격을 바꿀 수가 있겠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가게 만드는 양적 변화가 무엇인지, 그죠? 그거를 규명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좀 더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힘, 의지, 육체적인 힘, 그리고 외부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결합이겠죠. 원숭이나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단순한 육체적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 의지, 협동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겠죠. 인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사회 구성체의 경우도 역시 이제 인적인 힘, 그다음에 물적인 힘, 결합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구성체의 인적 힘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간 자본이죠. 휴먼 캐피탈, 그 사회 구성원의 지식과 지능, 그죠? 인적 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신 상태, 그죠? 정신 상태. 그다음에 물적 힘에는 역시 이 인구 숫자, 사람 숫자죠. 그다음에 경제력, 결합력에는 이제 그 단결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 제도, 그죠?
협업, 분업 이런 거죠. 여기 다 결합.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상대적으로 물적 힘, 경제력을 강조하죠. 주체 철학에서는 이제 인적 힘, 사상적 단계를 강조합니다. 주체 철학은 이제 북에서 나온 거니까 북은 물적 조건이 열악하죠.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단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 조건이라면은 이러한 물적 힘, 그죠? 물적 힘, 특히 경제적 조건에 의존이 되겠죠. 근데 특수한 조건, 빨치산이다, 특공대다 이런 데는 이제 물적 조건을 정신력으로 혹은 인간의 의지 이런 걸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북에서 이제 주체 철학에서 사상적 단계를 강조하는 건 빨치산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구성체의 개념을 알았죠. 사회 구성체는 토대와 그에 반응하는 상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토대에는 생산 양식과 경제 생활을 말합니다. 생산 양식에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말합니다. 이 토대, 죠?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양식, 생산력과 생산 관계죠.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생산력은 기술과 같이 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변화를 기술이 발달해서 한 사람이 그 방위를 만들 때 1년에 100개를 만든다면 분업과 협업을 통한다면은 10명이 만들면 원래대로 하면은 한 사람당 100개니까 10명이면은 1000개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명이 협업과 분업을 하게 되면 1000개가 아니라 1500개를 만들 수 있다. 협업과 분업이라는 새로운 생산성이죠. 이와 같은 것이 양적 변화를 일으킨다. 생산력은 양적 변화, 생산 관계는 협업이라든가 분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냐는 소유 관계라는 거죠. 이 소유 관계죠. 누가 소유하냐. 물건이 한 개,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생산 수단, 기계를 누가 소유하냐. 그 생산의 내용적인 변화죠. 그 질적 변화. 자, 원시 공산제에서는 어떻게 생산력이 너무 낮아요. 어느 정도로 어, 어느 한 개인이 자연에서 간신히 먹고 삽니다.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혼자 간신히 먹고 살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러한 이게 이제 원시 공산제의 낮은 생산력이죠. 여기에서는 노예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노예가 존재하려면 그 노예를 부려먹고 노예를 먹여 살리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는 노예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노예가 잉여 생산물을 나한테 주인한테 갖다 바칠 만큼 생산력이 높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원시 이 공산제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영토 전쟁을 하죠. 영토. 사냥터, 동물도 사냥터를 위한 영역 전쟁을 하는데 이러한 영역 전쟁을 해서 이기더라도 포로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죠. 죽이거나, 그죠? 아니면 잡아먹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목축과 농업을 하게 되면서 노예를 갖고 있으면 그 노예가 자기가 노예를 먹이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목축과 농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에서 포로를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고 심지어 이제 이러한 목축과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해서 노예를 획득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 그래서 노예제가 생성이 됩니다. 노예는 이제 보통 이제 단순 노동을 하는 노예는 어떻습니까? 팔에 족쇄를 매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데 근데
농업 기술이 발달돼서 뭐 이양복, 모내기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묘판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것도 과거에는 단순히 이 벼씨를 뿌리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화되게 되면서 생각하는 노동이 필요하죠. 근데 이 노예는 이런 생각하는 노동, 복잡한 노동을 잘 안 하려고 했죠. 매 맞으면서 하는데 복잡한 노동을 할 리가 없죠. 즉 불량품이 많아요. 불량품. 높, 높은 생산 기술을 노예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요. 기계로 대접받고 채찍으로 받는 노예가 복잡한 노동을 할 의지가 없죠. 그래서 노예제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불량률이 높아져 생산성이 낮고 그래서 노예가 복잡한 노동을 하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죠. 너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 노예에게 자발성을 유도해야죠. 그러려면 노예에게 더 많은 자유와 재량을 줘야 되겠죠. 너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족쇄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일 열심히 하면 어, 하루에 8시간만 일 시킬게. 이런 식으로. 노예에게 점차 자유를 많이 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예에게는 심지어 가정까지 이르게 하죠. 노예는 가정이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예는 하나의 생산 도구이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주인이 뺏어가서 물건처럼 팔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노예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열심히 일하면 야,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 그래서 일부 잉여 생산물의 소유도 하게 돼. 그래서 이제는 노예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일할 동안에만 복잡한 노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자율적인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은 주인을 위해서 노예 농장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돈밭을 경영하는 그래서 노예가 농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생산력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기술 적용을 위해서 과거의 노예제의 생산 양식은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고 농노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 농노는 과거의 노예보다 좀 더 자유로운 노동을 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농업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생산력이 증가하면 기존의 노예제라는 이러한 생산 관계, 그죠? 이러한 생산 관계는 어때요? 농노제죠? 농내죠. 그래서 새로운 생산 관계, 새로운 소유 관계로 전환됩니다. 노예제에서는 사람이 단순한 물건, 기계처럼 소유 관계를 했다면 농노제에서는 일정한 자율권을 주죠. 그렇지만 신분적인 지배는 계속 가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바뀌게 된다. 즉, 소유 관계가 바뀌게 된다. 자, 농노제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농노제는 토지에 구속당하죠. 농업이 이 지배적인 산업이 됩니다. 자, 공산품 예를 들어서 낫을 만드는 것, 낫 만드는 거는 자연력과 크게 연관이 없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낫을 만드는 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기후에. 그래서 공산품은 이런 농산품에 대해서 교환 조건, 즉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농업이 이 발전하면은 이제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해. 쌀이 많다 그래서 남는 쌀을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남는 쌀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장신구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식량이 증가해서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욕구가 생기죠. 다양한 공산품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결국은 이 공산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공업이 확대됩니다. 채채 공업은 농촌에서 그죠? 농한기에 농사 짓지 않을 때 뭘 하죠? 옷감을 만들죠. 옷감. 그죠? 옷감. 농한기에
옷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끼를 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농사는 안 짓고 완전히 옷감을 만들거나 그죠? 완전히 옷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새끼를 꽈서 가마를 만들거나 농사와 농업과 공업을 겸임하던 시대에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제는 공업만 해도 되는 거예요. 간해수공업으로 발전하죠. 간해수공업은 더 많은 수요를 찾아서 사람들의 시장에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로 파급됩니다. 그래서 간해수공업에서 처음에는 가족끼리 했던 거를 이제 고용을 하겠죠. 고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가족들이 했던 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단순한 기계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제 공장제 수공업, 매니팩처가 되고 이러한 기계가 더 발달하고 협업과 분업에 따르면 기계적 공장으로 더 발전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중세 때 농노가 도시로 도망가면은 도시 특권이에요. 영주가 그 농노를 다시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시 특권.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 농노들이 토지를 상실할 수가 있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로서 토지를 상실하거나 수확량이 적다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농노가 이제 수공업자에게 고용되면은 농노는 자 수공업자에 고용되면은 월급이죠. 안정된 임금을 받고 그다음에 낮에 일하지 않는 동안 밤에는 자유롭죠. 그래서 신분적 자유롭게 이게 이제 노동자의 특징이죠. 노동자는 사장에게 신분적으로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농노와 다른 점이 좋죠. 그 도시의 상공업자는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죠. 더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농노가 더 많이 해방되기를 원하죠. 혹은 도망와서 자기의 노동자가 되기를 원하죠. 상공업자, 부르주아와 농노의 힘을 합해서 공권제도를 타도하게 되는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게 됩니다. 농업도 보면은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더 적은 노동력으로 기존의 장원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농노들이 추출되게 되죠. 추출. 음. 전문적인 농업, 그죠? 전문적인 농업화가 되면서 필요 없어진 농노들이 추출됩니다. 농토는 더 적은 수의 농노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농지를 상실한 농노가 농촌에서 농업 노동자가 되겠지만 도시가 더 임금이 많고 자유롭기 때문에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중세시대 영주들은 맨 처음에 그 시골에 있으면서 땅을 경작하죠. 그래서 영주들이 야, 농노에게 야, 4일 동안은 우리 땅에 와서 일하고 3일은 네가 자유롭게 해. 그러죠? 그래서 이 영주가 농노에게 땅을 경영하게 하기 위한 대가로서 처음에는 노동지대를 받는 거죠. 일주일에 며칠 동안에는 영주의 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동지대입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은 이 농노들이 자기 땅은 열심히 하는데 농노 땅은 대충 하죠. 그죠. 영주의 땅은 대충 한다. 영주는 어차피 원하는 거는 그 쌀이죠, 쌀. 음. 곡물, 자기 땅에서 재배하는 작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와서 일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논 200평마다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바쳐라. 그죠? 그게 이제 상품지대라는 거. 상품지대. 근데 중세 말의 영주들은 더 이상 이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농산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배 터질 만큼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공산품이죠, 공산품. 공산품에 관심이 있고 그러려면은 공산품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영주들은 왕이 있는 커다란 도시로 가고 자신의
장원이죠. 마름이라 할까요? 마름들이 대신 경제가 되기 때문에 영주는 결국은 돈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지대로 바뀝니다. 노동지대, 상품지대, 화폐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 말기의 영주들은 도시에 있죠. 그래서 부재 영주, 자기 장원에 있지 않다. 부재 영주들은 더 많은 공산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지를 돈이 목적이니까 팔거나 그죠? 혹은 분할하고서 일부를 농노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된 농노는 유상으로 신분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주는 오로지 돈 화폐지대에만 관심 있죠. 신분적 지배가 점차 소멸되게 돼서 이 신분 해방이 옵니다. 그래서 농노제가 붕괴되는 원인은 농노와 자본가들이 봉건제도를 폐지하는 불조혁명도 있지만 그 안에서 봉건제, 장원이죠. 농촌 사회가 스스로 붕괴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농촌 사회에서 자유농이 늘어난다. 농노는 줄어들고 자유농이 늘어난다. 농노제에서 공장이 출현해서 농업보다 생산력 훨씬 발전하죠. 공업이. 농노는 농토에서 해방돼 공장의 노동자가 돼서 자본주의로 이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력이라는 양적 변화가 어떻게 생산 관계를 변화시켜서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양질 전환의 법칙. 생산력의 변화가 생산 관계를 변화시켜서 사회 구성체의 성격을 바꾸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순서로 변하고 사회 구성체는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로 변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순서대로 차곡차곡 물질이나 사회가 변하냐?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변화할 수 있냐? 이것들을 좀 알아. 자, 대부분의 물질은 우리 보통의 우리가 생활 경험상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변하죠. 고체가 기체가 되려면 액체를 거쳐야 돼,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연계에서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그 분자 물질 성격이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기체. 이 기체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고체 덩어리, 그죠? 이산화탄소가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예요. 음. 그래서 이런 드라이 아이스는 일단 자 물질이 변하려면 압력과 온도라 그랬죠? 그래서 대기의 압력 조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압력 조건에서 마이너스 78도의 온도에서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천천히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 이게 임계점이겠죠. 녹는 점이 아니죠. 녹지도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한다. 그래서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 즉 승하. 이는 드라이의 성격, 마른 얼음이죠. 차가운 수증기를 내뿜어 차가운 공기. 그래서 냉매제로 많이 사용한다. 나프탈렌도 고체 덩어리인 좀약, 옷에 벌레를 못하게 하는 그런 냄새를 나는 거죠. 그런 좀약도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데 액체를 거치지 않아요. 만약에 나프탈렌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액체를 거친다면 옷장에 옷이 다 물기, 그래서 물에 젖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적시지 않으면서도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죠?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천천히 변화되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사례, 그죠?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사례. 반대죠. 고체가 기체로 가거나 기체가 고체로 가는데 반대. 승화되는 사례는 냉동실의 수증기, 냉동실에 물을 넣은 적이 없는데, 그죠? 얼음이 있죠? 이거는 냉동실의 수증기, 기체 상태가 얼음이 되는. 우박, 우박도 그런 조건이에요. 자, 우박이 발생하는 과정을 봅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에서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겠죠. 우주에는 바람이 있을까요? 우주에는 바람이 불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지. 온도 변화가 없어. 차가운 곳에서 계속 차갑고 뜨거운 곳에서는 계속 뜨거워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는 대기권과 온도 변화가 없는 우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걸 성층권이라고. 대륙권, 성층권, 우주 그렇게 되죠. 이 성층권. 온도 변화가 없어. 공기도 산소도 희박하고 바람도 없어.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 대륙권과 성층권의 이 경계선이죠. 그 경계선을 대륙 대륙권 계면이다. 대륙권 계면이다.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하 55도로 온도가 일정하고 바람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죠. 영하 55도 되니까 여기에 도달하려면 열대지방은 하늘로 많이 올라야 되겠죠. 16km 정도.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산에 가면 춥습니다. 열대지방은 약 16km, 추운 극지방은 약 7km 정도만 가면 이러한 영하 55도의 온도 변화가 없는 이러한 대륙권 계면에 도달을 합니다. 이 대륙권 계면은 온도 변화가 있는 대륙권과 온도 변화가 없는 성층권의 사이죠. 중간 사이에. 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즉 대륙권의 강한 상승 바람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영하 55도의 내외인 이 대륙권 경계면, 그죠? 갑자기 그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약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바람이 올라갈 때 이 대륙권에 있는 수증기도 쫓아 올라갑니다. 이 수증기가 영하 55도라는 극한 기온에서는 작은 얼음 알갱이로 승화가 된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베리아나 극지방에서 물을 뿌리면 그 뿌리는 순간 그 물이 얼어서 얼음 알갱이로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음, 그 사람이 호호하고 김을 불 때 그 호호하는 김이 기체겠죠. 수증기겠죠. 그래서 너무 추운 곳에서는 이 수증기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얼음 알갱이로 된다는 거예요. 이 얼음 알갱이가 강한 바람을 타고 상승했다가 혹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이 덩어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강한 상승 바람이 없으면 조그만 덩어리도 바로 떨어지는데 강한 상승 바람이 있으면 커다란 그 얼음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유하게 됩니다. 떠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바람의 상승적인 힘 그리고 지구의 중력 법칙에 따라 어느 순간에 떨어지게 된다. 열대지방에도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상승 바람이 아주 강할 때는 수증기가 붙은 우박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의 주먹 정도의 수준의 우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질은 드라이 아이스의 경우에 보듯이 특정한 물질 혹은 일반적인 물과 같은 물질이라더라도 온도, 중력, 바람 등의 외부 조건과 결합해서 상태 변화가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간 어느 단계를 생략할 수가 있다. 사회 구성체도 과연 그럴 것인가를 보는 거죠. 사회 구성체에서 봉건제 사회죠. 봉건제 사회가 내부 조건과 외부 조건의 결합에 따라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처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은 중국 혁명 당시에 중국의 봉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일환이죠. 일부죠. 그래서 중국에서 혁명 당시 이 청나라 말기 그리고 청이 무너졌을 때 1900년도 초 중국 사회 성격이 무엇이냐
논쟁이 되는데 중국 사회의 성격을 어, 반봉건, 그죠? 반봉건 사회다. 반봉건이라는 건 뭐예요? 봉건제가 아직도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죠? 어, 봉건제, 봉건적 생산 양식, 그죠? 농민, 농민 혹은 농노죠? 농노가 지배적이고 도시 일부에는 어때요? 일부에는 자본제, 그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본가와 노동자. 근데 지배적인 거는 봉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절반 반자 반자입니다. 절반 반자 반자.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봉건적인 게 지배적으로 있지만 일부가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존재하는 반봉건 사회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회 구성체와 생산 양식의 구별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회 구성체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생산 양식이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생산 양식.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반봉근 사회처럼 하나의 사회 구성체 안에는 복수의 생산 양식이 존재할 수가 있다. 반봉건 사회, 중국 같은 반봉건 사회는 두 개죠. 지배적인 생산 양식, 농노제, 그 다음에 일부 예외적인 생산 양식, 자본주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자, 미국에 1860년 중반까지 노예제가 있었죠. 음, 노예제. 노예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는 노예제가 지배되겠죠. 목화 농장. 미국의 북부는 공장이죠. 1860년대 미국의 사회 구성체는 뭐예요? 이렇게 복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공장,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죠. 186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미국 남부의 일부에는 이런 노예제 사회,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 구성체에는 복수의 생산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반봉건 사회라는 거예요. 또 중국을 반봉건 식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봉건 아까 식민지. 자, 식민지는 제국주의에 대응하죠.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레닌이 이미 제국주의론에서 말했습니다. 세 가지 상태. 영토적 지배죠. 영토적 지배. 총독의 총독. 총독을 영토적 지배. 그 다음에 대리 통치. 괴뢰 정권이죠. 괴뢰 정권. 괴뢰 정권. 괴뢰 정권 어땠었습니까? 미국이 아프간에다가 괴뢰 정권을 세웠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그죠? 아프간 정권. 지금 몰라, 붕괴했죠. 다시 텔레반한테 돌아가서 이게 대리 통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반식민지. 반식민지는 형식적으로 독립국이지만, 독립국이지만 주권이, 그죠? 주권이 많이 제한된 상태. 여기서 주권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이게
절반 반자 반식민지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이 청나라 말기 때 서구죠, 서구. 서구들이 연합해서 중국을 복종시키고 많은 특권을 가져가고 외교권도 제한시켰죠. 심지어 베이징까지 점령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제국주의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베이징까지 점령해서 청나라 황실을 복종시키고 많은 경제적 권리를 약탈해 갑니다. 이게 이제 반식민지라는 겁니다. 조선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말. 조선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이 이 반봉건 식민지다. 이 반봉건 식민지가 나왔던 건 뭐예요? 자, 또 사회구성체를 개별 나라, 개별 나라의 사회구성체를 이가 있고, 그죠? 세계적 차원의 그걸 세계체제라고 해요. 세계체제가 있습니다. 세계체제 안에 하나의 사회구성체가 있죠. 그럼 청나라 말기 때 세계체제는 제국주의 체제예요. 제국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의 제국주의 체제. 세계체제. 그 안에서 청나라는 반봉건 식민지라. 그래서 혁명 당시에 중국에는 반봉건 식민지 이 상태에 있는데 세계적 차원에서는 어때요? 자본주의에 포함된 거죠. 자본주의 일부다. 그래서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바로 자본주의. 세계적 차원의 세계 체제죠. 자본주의,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모순. 그죠? 제국주의의 지배의 결과로서 중국이 그 반봉건 식민지죠. 그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가 바로 식민지. 식민지에서 어, 혁명이 일어난. 혁명 당시 중국의 봉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일부죠. 봉건제. 개별 나라도 봉건제지만 세계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특히 제국주의 일부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 실제로. 근데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거치지 않았죠. 근데 봉건제와 자본주의는 어때요? 봉건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력이죠. 자본주의는 어때요? 음, 자본, 기계,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력. 이 봉건제의 낮은 생산력 가지고는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공장을 많이 쳐야 돼.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정권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러한 자본주의 공장적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자본가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공장제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역할을 자본가 대신에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정, 자본가를 소멸시키고 국가가 자본가 대신에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신경제 정책이죠. 중국과 북 같은 데서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자본가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의 경제 운영 방식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중국의 헌법, 초창기 재헌헌법에도 당분간 국가자본주의 경제 운영 방식을 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자본가처럼 하는 것, 즉 국가가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 초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발견되죠. 개발 독재, 박정희의 개발 독재죠. 국가 경제의 비중이 아주 높은 수준의 케인즈 국가, 즉 사회복지 국가죠.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국가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국가가 고용도 많이 창출하죠. 공무원. 무상의료가 된다면 어때요? 병원 아니면 철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가 자본가처럼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상품을 주로 서비스 상품을 많이 생산하죠.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자본주의죠? 이 의미가 원래는 이제 경제 운영 방식, 경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 이거를 사회 구성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체. 요, 개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트로츠키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 중국, 과거 소련은 국가 자본주의 이 사회 구성체 의미를 쓰죠. 근데 우리는 사회 구성체의 개념이 뭐였어요? 막스레인주의에 따르면 사회 구성체라 하면은 경제, 그죠? 경제와 자, 경제는 토대죠, 토대. 토대. 즉, 생산 양식, 생산 양식과 경제 생활이죠. 경제와 정치, 그죠? 상보구조라고 해요, 상보구조. 이념, 국가, 그죠? 각종 제도가 되겠죠. 이거의 이거의 결합이에요, 결합. 음. 경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부구조도 말해. 그런데 어때요? 이 국가자본주의적인 방식, 국가가 자본가처럼 하는 것들은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견됐다 그랬죠? 개발 독재, 개발 독재. 네. 사회주의에서 문제야. 그래서 어떤 사회 구성체가 자본주의에도 적용되고 사회주의에도 적용되는 그런 사회 구성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사회 구성체라는 거는 그 경제에 부응하는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본주의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가 있으면 상부 구조는 자본주의 이 경제 구조를 반영해서 자본가들의 지배 체제죠. 자본가들의 자본가들의 지배를 보장해주는 정치, 자유경쟁 체제죠. 경제도 자유경쟁, 정치도 자유경쟁, 자유선거죠. 자유선거니까 어때요? 돈이 많고 엘리트들이 많은 자본가들이 유리하죠. 자본가 지배 체제를 구조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국가자본주의라는 거는 경제는 알겠어요. 마치 국가가 자본가처럼 하는 거니까. 경제는 맞다. 국가가 자본가처럼 한다. 그것만 본다면 중국, 소련, 박정희 개발 도서 다 맞죠. 근데 정치를 봐요. 정치. 정치. 정치는 다 달라. 박정희 개발 독자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를 국가자본주의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때요? 공산당 일당 체제,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 사회구정체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 중국, 소련이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다. 즉, 자본주의의 하나의 종류이다. 근데 경제적인 걸 보면은 맞네. 국가가 자본가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유는 맞아. 자본주의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치는 어때요? 중국이나 소련이 뭐, 이 상부구조가 자본주의적 상부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자유경쟁, 복수정당, 선거를 통해서 하나. 그렇지 않죠. 노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정치 부분은 여전히 사회주의, 헌법도 그렇고. 그럼 말이 안 되죠. 경제는 자본주의고, 정치는 사회주의고. 그런 사회 구성체가 존재하기가 불가능해. 왜? 경제에 반영하는 상부 구조가 돼야 되는데, 국가자본주의를 본다면은 중국, 소련의 이 정치는 사회주의 이 정치죠. 경제를 반영하지 않네.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있네. 영향받지 않네. 상부 구조가.
그런 사회구성체는 존재하지 않다르죠.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정치와 경제는 서로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막스 레닌주의죠. 막스주의랑 없어. 다가 똑같은 거. 마르크스주의 이 사회 구성체 개념에 따르면 국가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어때요?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그죠? 분리돼서 하나의 사회 구성체로 성립할 수가 없죠. 사회 구성체 개념이 될 수 없다. 음. 국가가 자본가처럼 인민들을 착취한다 이런 비판은 될 수 있겠지만 중국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의 하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 구성체가 되려면 상부 구조도 자본주의적 상부 구조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중국은 자 경제는 자본주의가 강하죠. 정치는 사회주의로. 그러면 중국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중국은 경제만 보는 사람은 중국은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까지 보는 사람은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사회 구성체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딱 개념 짓기 좀 되게 어렵죠. 어렵죠. 난처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난처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집단 소유만이 아니라 그죠? 개인 소유, 개인의 생산성의 사유죠. 개인 소유, 또 기업도 인정한다. 이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그래서 이걸 중국식 사회주의.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제안에 따르면 자신들의 경제 토도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고 그 상부 구조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반영을 해서 그러한 상부 구조. 어땠다? 이 상부 구조의 중국의 상부 구조 정치 제도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그죠? 계급 연합 정권, 통일전선 정권이다. 그걸 또 뭐라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다. 노동계급의 출신이죠. 공산당이 독재를 하지만, 그죠? 이러한 지배계급이 공산당인데, 일부, 어때요? 노동계급 출신이 아닌 일부 성원들도, 자본가 일부도 어때요? 공산당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공산당 입당을 허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개인 기업보다 공용 기업의 비율이 높다. GDP에서 차지하는 음, 비중이 높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국가자본주의라는 거를 사회 구성체로 쓰는 거는 막스주의에 반한다. 왜? 정치와 경제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입장일 수 있다. 경제만 본다면 자본주의, 정치만 본다면 사회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막스레인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자본주의자, 사회주의자하고 딱 개념 짓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그거를 돌파하는 자기 논리로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고요. 상부 구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대응한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제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갔지만 자본주의적 정치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력, 그죠? 공장 중심의 생산력, 토지가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력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본주의 정권을 거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력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거치기 위해서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체도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그러한 봉건주의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했던 건 세계 체제 내에서 세계 체제가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라는 그 모순이 제국주의라는 모순이 그 나라에 나라 중국이나 북이나 이런 데 적용됐기 때문에 비약의 형태를 간 거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정책 체제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생산력, 공장 중심의 생산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